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27억 원대 지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임을 강조하면서 17,000여 개의 예산 사업을 수술대에 올렸고요. 법에 명시돼 있어서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에 대한 구조도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4천억 원을 줄여서 고등교육과 영유아 교육, 보육에 재투자하겠다 그런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적극 재정을 하기 위해서 나라도 빚을 내고 지자체도 빚을 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지자체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재정 운용 수지를 빚을 내서 맞추다가는 재정이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야금야금 쓰다가는 어느새 무거워진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최근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이 광양시의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김보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15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여성아동병원의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이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가 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의 이 치료를 하는 전문 병원에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시유지 매각을 조건부로 의결했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사업비 조달 능력과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시 조례동에 소재한 시유지 7,949제곱미터를 관내 현대 여성아동병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 매각하는 시유지는 전체 신축병원 부지 14,923제곱미터 가운데 절반가량이라고 합니다. 예. 순천시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순천시의회는 해당 시유지 매각 조건으로 오는 202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또 의료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또 매각 이후 3자에게 처분할 경우 순천시에 되팔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순천시의회는 해당 지역의 실거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 일부에서는 필수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매각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순천시의 이번 시유지 병원 매각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이 광양시의 경우 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 순천시가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지 않고서는 지역의 여성이나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성 아동병원의 경우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 저출산 심화나 이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 필수 인프라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특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 측은 총 60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인데 순천시는 지역의 병원이 완공되면 대학병원급 이상의 서비스를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순천시 의회는 이번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까지 병원 신축을 지원한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고 또 병원 신축으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현재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대 여성아동병원 공공산후조리원은 10개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지역에서 1,400여 명의 신생아가 출생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시유지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신축으로 인한 지역 여성 아동병원의 의료 서비스 향상이 어느 수준일지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전남도 지자체 가운데 남성과 여성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광양시가 전남 도내에서 남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광양 지역 남성의 월 평균 임금은 396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198만 원 정도로 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광양시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광양시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광양시 성별 임금 성비는 5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성별 임금 성비란 남성의 평균 급여에 비해 여성이 받는 평균 급여의 비율이 높을수록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인근 순천시의 경우 59.6%이고 제조업 비율이 높은 여수시도 55.3%로 조사됐습니다. 예. 해당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은 50%가량이 제조업에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이 보건업이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비중이 30%에 달했습니다. 이 결국 남녀 간 직업 종류가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성별 임금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 광양시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도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 경제 인구가 25,600명인데 반해 남성은 13,600명으로 여성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인구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 비율도 높다라는 것일 텐데 남녀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광양시 주민들 중 30에서 49세 나이대의 남성 고용률은 93%지만 여성 고용률은 불과 62%로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성들이 일을 쉬는 이유로는 육아와 가사노동 종사가 1위로 꼽혔고요. 이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광양 여성들이 돌봄을 책임지면서 경력 단절을 겪고 있고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재취업을 할 경우 이 선택지가 좁아 결국 임금이 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이 보건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몰렸고 성별 임금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 근속한 여성의 절반은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80%가 30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고 심지어 100만 원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광양시의 재정 운용 상태가 돌려막기 시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정 수지를 맞추고 있는 현재 광양시의 재정 운용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광양시의회가 최근 마무리된 임시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는 제가 진행한 이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워낙 저도 막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기사로 많이 뵈서 되게 좀 친근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작년에는 그 우수 의원상? 기자분들이 뽑으신 우수 의원상 네네. 받으셨는데 기자 출신이시죠? 네네. 기자 출신이어서 예. 기자 선배님들이 주신 상을 받아서 더욱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광양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야기를 하신 재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희 기초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문제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 특히 이제 기초 단체 가운데서도 광양시는 탄탄한 세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부자지자체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예. 최근 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구조조정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현재 광양시의 재정 구조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광양시의 재정 자립도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 재정 자립도가 뭔지부터 좀 봐야겠어요. 네, 재정 자립도는 지자체의 세입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요. 예. 일단 광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2024년 기준 23.42%입니다. 예. 2014년 30.76%에서 10년 동안 지금 꾸준히 하락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23.42%. 네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란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수입이 네네네. 차지하는 비중인 거죠. 네네.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 자주도를 봐야 합니다. 재정 자주도. 네. 예. 근데 재정 자주도 역시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락하면서 2019년 전남도 내 22군 중에 광양시가 상위 3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예. 현재는 17위로 완전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은 뭐 10년도 안 된 기간인데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 상위 3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부자 지자체였죠. 예. 쓸 돈이 많으니까요. 예.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 뭐예요? 네, 그 원인은 다양한데 이제 인건비나 이런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고 이제 지방세와 교부세 감소 이런 것들은 이제 표면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광양시가 이제 국도비 공모 사업을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예. 이에 따른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9년부터 관광이나 이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 대규모 이제 건설이나 뭐 투자 사업들을 많이 예.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비가 막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네. 재정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 구조인 셈이죠. 거기다 거기다 이제 신규 사업까지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네. 그 동맥경화라고 하죠. 약간 그런 일이 것들이 몰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막 시작해야 되는 사업들이. 네,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있고 시작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광양시는 이런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300억의 지방채를 이제 발행한 상황인데 예. 올해도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방채 발행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300억 빚을 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광양시는? 이미 300억은 냈어요. 예. 네, 이미 작년에 300억을 냈고 예. 올해 또 추가적인 발행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3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필요한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네, 그 저희가 그 지자체 살림살이를 저는 가정 살림살이에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예. 가정에서도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빚을 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집을 산다던가 차를 구입한다던가 예. 더 나은 삶을 질을 위해서 이제 대학 학자금 같은 이런 꼭 필요한 돈이 있다면 저리 대출을 받아서 장기간 갚는 것들을 하곤 예. 하죠. 예. 근데 이제 지방채도 마찬가지예요. 산단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규모 도로나 교량 사업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할 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공사를 한 후에 더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거두면 그건 정말 지방채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명품도 갖고 싶고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뭐 스포츠카도 갖고 싶고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게 점점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카드 할부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다 사놨어요. 근데 계속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카드론도 받아야 되죠. 카드값을 못 막으니까 뭐 제2금융권 가서 대출 받고 그러다 보면 파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전개를 하면 이게 예. 그 예산의 그 재정의 건전성에 큰 피해가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새로운 물건만 구입한다고 본다면 예.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겠지요. 그래요. 네네. 지금
광양시 지방 재정 운용 상태를 마치 카드 돌려막기 예. 혹은 새로운 카드 할부를 계속해서 새로운 걸 사고 약간 과하게 쓰고 있다라고 네네. 저는 들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 뭐 스포츠카, 명품 뭐 이런 걸로 비유할 정도의 그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혹시? 이를테면 광양시에는 지금 그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각종 센터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농촌마다 지금 무슨 센터들을 다 제목이 다르지만 농촌 예. 중심지 사업, 도시재생 사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면 단위들의 굉장히 센터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어진 것도 지금 현재 문을 잠궈놓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센터들을 짓겠다고 또 공모 사업을 따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복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구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광양시 의회에서 예. 지금 이런 공공시설물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예. 이걸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 연구 모임에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예. 연구 모임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좀 만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재정 진단하고 좀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지자체들은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난달에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를 통해서 예. 독립적인 전문기관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부처 간부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셔가지고요. 예. 2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복지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아마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최초로 구조조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찾아봤더니 예. 서울 중랑구에서는 2022년 재정진단 연구 영역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용 방안을 강구했고 예. 이를 시행했더니 2024년 재정분석평가 서울시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원까지 추가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포상금도 있기 때문에 예.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계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광양도 이런 재정 연구 용역 같은 것들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 먼저 임시 반편적인 지방채 발행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단은 근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또 전문 기관이 광양시 전체 사업을 놓고 포괄적으로 예. 즉각 봐야지 아하. 이게 좀 객관성과 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처방은 이제 불효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 예전부터 계획했지만 현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당장은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주변인 사정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예. 20년, 30년 후에는 그 원금의 이자까지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을 계속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시는 이런 제안 듣고 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저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구조 조정이라는 게 예. 이게 실로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해야 이 동네 저 동네 주민들의 표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업을 한 개 더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예, 보여줘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보다는 또 선식성 사업들이 또 표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손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인데 예. 그 광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아니 김보라 의원님도 사실은 뭐 지역구가 있고 한 만큼 네네. 이런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예.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게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 예산이 분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보면 이제 좀 빅 마우스들, 빅 스피커들이라고 하죠. 지역에 예.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좀 말씀드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뒤에 이제 안 좋은 소리도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기본은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져야 미래 세대가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조금 능력 없는 의원이 그런 면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이야기는 이쯤 해보도록 하고요. 광양시 다른 현안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쯤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가 섬진강 별빛 스카이 짚라인 네네. 시끌시끌합니다. 네.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간 돈이 69억 원. 네네. 그런데 민간 위탁 사업자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운영을 네네. 하고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네. 그러고 새로운 민간 위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던데 네네네. 전반적인 상황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그 광양시가 지난해 12월 달에 별빛 스카이, 즉 이제 짚라인하고 모노레일을 개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위탁업체에서 운영상 등의 어려움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지 않고 또 날씨의 영향으로 운영하지 못한 날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또 미도착 사례도 많고 이제 모노레일의 안전 및 유지 보수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 현재는 운영업체가 이제 광양시에 1년에 1억 5,600만 원을 위탁금으로 내야 하는데 예.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밝혀온 상황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업체가 나 포기하겠다 네네. 하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광양시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위탁료를 좀 낮추자라고 해서 예. 그 위탁료를 재산정해서 연간 3,170만 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절차상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타 사업에서는 예. 위탁 계약 해지 통보가 오면 다른 업체를 찾기 위해서 그 전에 있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위탁 공고를 냅니다. 금액적으로. 네. 예. 그러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조건을 완화하고 또 2차 공고하고 또 완화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이제 그 재산정을 해서 위탁 공고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별빛 스카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논란의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럼 기존 업체는 다음 업체가 구해질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광양시에서 계약 조건에 예. 그 다음 업체가 구해질 때까지 현재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절차를 밟아서 예. 다른 업체를 구하는 노력들을 해보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연간 3,170만 원이라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할인된 네. 위탁료로 새 업체를 구하겠다는 계획은 철회가 된 겁니까? 일단은 철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시에서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서 의회 의견대로 이제 기존 금액으로 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찰에 의해 이제 4차 공고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예. 20% 정도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 이 3,000
170만 원으로 11월 정례회에 동의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그 한 가지 더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운영 중단을 막는 거에 방점을 두면 안 된다. 운영 중단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짚라인도 그때 멈춤 사고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멈춤 사고를 포함해서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노레일이 짚라인을 타러 올라가는 모노레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야만 되는데 거기에 도로가 없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모노레일을 운영을 중단을 하고 그 현재로서는 지금 차량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시키고 있는데 이 차량 이동이 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가 아니라서 예,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운행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사고가 나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모든 안전대책이나 시하고 운영업체하고의 역할 분담이나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고요.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저는 이걸 다른 업체를 구하든 안 구하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 안전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광양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양보건대 문제도 임시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광양보건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시의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광양보건대가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이 2013년에 돼서 아직까지도 그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요. 현재는 이제 재정 기여자를 좀 찾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대학 정상화에 대한 안건을 이제 상정을 요청을 해놨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위원회 상정을 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광양시의회에서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 이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교육부, 전라남도, 광양시에 송부가 됐고요. 이와 함께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 시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부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보라 의원과 함께 광양시의 여러 현안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잇따르는 유괴 미수 사건 체크해봤습니다. 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말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들이 학생들을 유인하려고 한 사건 이후에 이게 좀 최근에 집중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여학생이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10대 고교생이 자택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인천에서도요. 이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유인을 시도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서울 관악구에서는요. 60대 남성이 학원을 가던 여학생 손을 잡으려다가 발각이 됐고요. 아이고. 같은 날 제주에서도요.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권하면서 접근했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10일입니다. 대구 서구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서 유인했다가 부모의 신고로 검거됐고 그 다음 11일에도요. 전주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드라이브를 가자면서 유중생을 끌고 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것도 미수였습니다. 자, 보니까 8일부터 11일까지 뭐 하루에 한 건 이상 2건씩 막 이렇게 비슷한
미수 사건이 발생을 한 만큼 네. 미성년자를 유교하려는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학교나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현재 유괴 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생들 가서요, 제가 유괴 그 대처 방법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하는지 물어봤거든요. 아, 직접 우리 네. 아이들을 근데 요즘 같을 때는 네, 이 인터뷰도 굉장히 좀 그렇죠.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조금 절 보고 그러니까 동그랗게 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계할 만합니다. 먼저 얘기해줘. 저 MBC에서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잠깐 뭐 물어볼게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께 듣는 당부이긴 하지만요. 아이들이 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나에게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저학년들은 항상 뭐 학교 끝나고 선생님께서 조심해라고 당부를 하는데 고학년은 그런 거 거의 없다고 해요. 고학년들한테는 이런 당부를 아무래도 좀 덜 하죠. 그렇죠. 예. 덜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런 교육을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는 말해줬어요. 엄마가 그 언니하고 피아노 안 집에 같이 가라고 했어요. 유괴범이 잡아간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 잡아가거나 따라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해야 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 길 물어보면은 그냥 쌩 까고 가라고. 그냥 뭐 누가 사준다고 했거나 뭐 누가 준다고 했을 때 그냥 괜찮다고 가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차 조심, 길 조심, 낯선 사람 조심 이런 거 해요.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우리 했냐? 몰라. 했는데 기억 못하는 수도 있어. 어차피 저희는 안 따라가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 목소리는 참 해맑고 귀여운데 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맞아요. 학교에서도 차 조심, 길 조심, 낯선 사람 조심,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잇따르는 아동 청소년 유괴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품 판매량이 급증했다고요? 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이 온라인 쇼핑몰의 호신용품 판매액이 전달에 비해서 2.3배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호신용 경복이나 호신용 스프레이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양한 호신용품 수요도 늘고 인터넷 검색량도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예. 네, 특히 연령대를 보면 학부모의 주 연령대인 30대, 40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데이터 분석만 봐도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예. 네,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예, 초등학생 또 중학생 자녀를 두신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이 자녀가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학부모 대부분은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걱정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요. 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하교를 자처하고 또 매일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 위치 확인이 꼭 버릇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디 갔는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위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위치 있어요. 확인이 다 됩니까 요즘에는? 요즘은 다 되죠. 학생들 어플로 해서 되기 때문에 부모님 그 휴대폰이랑 연동돼서 그렇죠. 어허.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 갈 때마다 이제 전화를 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위치 확인을 해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잘 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특히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항상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부모가 등하교를 만든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부모님이 직접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매번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간단하게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른들 힘에서 저항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약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지금 고1 중2요. 그래서 늦게까지는 혼자 못 다니게. 어디 가면 위치 전화 달라 그러고 연락하고 데리러 가고 그래. 조금 더는 학교 근처라서 더 그래서 딸한테는 무조건 전화하고 올 때 전화하고 그러라 그래. 큰 게 가도 위험하죠 솔직히. 차로 휙 해버리고 그것도 무시 못하니까 솔직히. 이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누가 한 명 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부잣집 애기들 납치해가지고 돈 노리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많았죠. 요즘 옛날보다 더 다양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혼 육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엄마 아빠가 직장 가시고 안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도둑 가는 애들도 많아요.
네, 말씀하시기에 옛날에 뭐 7, 80년대 뭐 이럴 때는 네. 부잣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노리고 했던 그렇죠. 유괴가 있었었다면 요즘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렇죠. 뭔가 그냥 크게 딱히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대상도 불분명하고. 이유도 아, 불분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수 같은 경우에도요. 뭐 그냥 호기심에 그렇죠. 그냥 궁금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예뻤다. 예뻐서 네. 정말 소름 돋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 들으면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섰습니다. 경찰청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방지를 위해서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청에서는요, 지난 12일부터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 장소를 분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과 주변 등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경찰청 범죄 예방 대응과 최대웅 경감 인터뷰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였어요. 저희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학교 주변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 경찰하고요. 저희 경찰서에 보면 학교 전담 경찰관, 그리고 교통, 형사 등 경찰서 경력을 총동원했고, 저희 전남청에서는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등 경찰 경력을 총력 지원해서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와 통학로 등에서 집중 배치해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주변에서 도보 순찰하고 순찰 차량을 거점 근무하면서 장시간에 좀 정차 중인 차량, 그리고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 검문을 실시해서요. 이상 여부도 확인하고 실질적인 예방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퍼지는 듯해 보이니까 경찰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시작했거든요. 그때 갔는데 학교 앞에 경찰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계속 걸어 다니면서 아이들 확인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확인하면서 조금 아이들 안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각 학교마다요, 이 납치 유괴 등 실종 학생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학부모에게도 자녀 안전을 위한 각별 주의 바란다면서 이런 공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또 우리 학부모 마음은 또 얼마나 이렇게 그렇죠. 불안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신용품의 수요도 네. 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대로 계속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직접 지켜야 하는 현실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주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식이 있으면 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런 유괴 미수 사건이 왜 이렇게 좀 최근 들어 유독 잇따를까요? 네,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카피캣 효과가 적용되고 얘기합니다. 카피캣 효과요? 네, 맞습니다. 뉴스나 SNS 노출이 잠재적 가해자에게 자극이 되고요. 또 사회적 불안이나 분노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유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하면서 발생 빈도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인터뷰 듣고 온 것처럼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도 국가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각 가정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주요 화두로 좀 언급됐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번 기자회견? 네, 김영록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슈별 정책 대안을 적극 환영하고요. 새 정부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동안 전남이 민선 7기와 8기 동안에 준비해온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겠습니다. 예. 특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규제 완화, 전기요금 혜택,
배후 시설과 정주 여건을 갖춘 대규모 산업단지 지원 계획은 전남도가 서남권에 추진해온 에너지 혁신 성장 벨트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상입니다. 전남도는 이미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만큼 연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공공주도용 재생 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장 선도적인 에너지 혁신 선도 모델을 만들며 무엇보다 도민과 함께 그동안 구상해온 청사진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 5천 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예. 이는 올해보다 약 6.51% 상승한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도 확대가 되는데요. 1인 가구는 월 82만 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천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기존보다 각각 5만 5천 원, 그리고 10만 7천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또한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예.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3천여 명 이상의 도민들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아프리카 세네갈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이 들어섭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죠. 예. 예, 이 단이 주관한 공적 개발 원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세네갈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도와 한전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예.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에 맞춘 관계 저장 시설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세네갈 프로젝트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 등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공적 개발 원조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요? 어떤 산업에 더 투자가 될 것인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습니까? 예, 전남도는 2026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 예산으로 2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64억 원보다 43%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예. 정부가 2026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전남이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AI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자세히 좀 보면요. 바이오 분야에서는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 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이 되고 석유화학과 탄소 중립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전처리, 액화, 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 개발, 그리고 선상용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예. 연구 개발은 초혁신 성장과 K 프리미엄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죠. 전남도는 앞으로도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와 협력해서 R&D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9월 15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